안녕하십니까, 동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니언입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제가 외부 일이 있어가지고 네. 밖에서 일 보고 있었는데 오늘 뭐 되게 중요한 정책이 나왔다고 급하게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들어왔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파격적인 대책이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뭐 신문지상이나 뭐 인터넷 뉴스란에 뜨겁게 달구는 핫 이슈였어요. 핫 이슈가 뭔가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정부에서 작년 1월 3일이었죠. 네. 작년에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네. 이후에 네. 거의 1년여 만에 또 새로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네. 누가 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겠죠. 직접요? 네. 대통령님이? 직접 하셨어요, 참. 진짜. 오늘 미리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초안이나 그 내용들은 네. 이미 공문을 만들어 놨는데 네네네. 대통령께서 1월 10일 오전에 일산에서 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을 직접 연설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내기했다. 뭔가 좀 부동산 시장에 황당한 뭔가 어떤 그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또한 그 보니까 왜 일산에서 하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 일산에서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네, 의미가 있겠지? 네, 일기 신도시 지역인 일산 지역이 아, 그렇군요. 그렇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놈의 안전 진단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니까 거기에 발목을 대한 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일산에서 했다는 건 의미가 있네요. 일산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재가 되는 그럼. 정책이 나왔다는 거를 일산에서 했다. 네, 이거 그래서 의미가 있네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역시 달라. 재건축을 발목 잡는 안전 진단 폐지. 냉철한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부럽습니다. 마치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처럼 네. 그 지역적인 어떤 그 상징성을 부여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말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일산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는 자, 그래서 이름하여 1월 10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1십 부동산 대책이라고 명명을 해 보았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형 신축 주택 취득 시에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요. 향후 2년 동안 준공된, 즉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6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주택에 대해서 신축 주택을 최초로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보면요. 좀 더 말씀드리면은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은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다가구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을 20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 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주택 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세금,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그렇죠. 가장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네. 그 세 가지 세금이 되겠죠.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현재 그 1주택자이신 분들과 2주택자이신 분들이 향후에 어느 지역에 주택을 샀을 때 기본과세 구간인 1에서 3% 사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자, 일단 현재 네. 주택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네네. 앞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그 신축 준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는요. 정확히 1%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네. 자, 특히나 현재 1주택자이신 분들은 향후에 내년 말까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규제 지역에 있는 60제곱 미만의 6억 원 이하의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1%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거죠. 취득세 1%. 원래는 얼마죠? 3%? 8%입니다. 8%요? 네. 와우.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이 규제 지역에 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가 8% 구간으로 확 뛰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 1주택자분들이 내년 말까지 6억 원 이하의 신축 주택을 강남에 한 채, 송파에 한 채, 용산에 한 채, 서초에 한 채 하더라도 네네. 자, 6억 이하니까 6억으로 해볼게요. 네네. 원래는 6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8%니까 네. 4,800만 원의 취득세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1%면 얼마죠, 취득세가?
600만 원? 네. 많이 벌네요. 4,200만 원 벌었네요. 무려 4,200만 원 취득세 감면 효과가 있고요. 네네. 이것이 향후에 내년 말까지 한 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두 채, 세 채, 뭐 100채를 사더라도요. 네네. 앞으로는 취득세가 1%밖에 부과되지 않는다. 좋네요. 네. 4,800만 원에서 600만 원 빼는 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4,200만 원 바로 대답이 안 나고 한번 생각하시네? 한번 그 정확한 숫자를 한번 계산해 드리려고 그랬죠. 그렇군요. 또 그것이 이제 중복이 되면은 뭐 세 채고 열 채가 되면은 4억 2천이잖아요. 자, 그리고 현재 2주택자이신 다주택자 구간에 들어가는 네.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네네. 앞으로 규제 지역이 아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서울의 21개 구와 전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 신축 주택을 사시더라도 취득세는 1%입니다. 오, 굉장한 동책이 나온 거군요. 네, 그렇죠. 뭐 흔히 말하는 뭐 이제 마포, 성동, 광진, 동작, 네. 영등포, 양천 이런 곳에 있는 6억 미만의 신축 주택을 사시면은 네네네. 내년 말까지 앞으로는 다주택자더라도 2주택자이신 분들도 앞으로는 취득세가 1%밖에 안 나온다. 실질적으로 이런 여기 좀 내용이죠. 체크해야 될 게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향후 2년간이에요. 향후 2년간. 그러니까 네. 기존 주택이 아니고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네. 그리고 수도권에 6억 원 미만 그 면적 기준하고 금액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방은 3억 이하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상품별로도 좀 그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는 안 된대요. 네. 아파트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해하고 막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런 그 곳들이 주어지는 혜택 지역들이 우리 민현님 생각에는 이제 서울 중심부 또는 투자 가치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들에서 굉장히 좀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도요. 네네. 제2의 뭐 강남, 제2의 용산이 될 수 있는 서울의 입지 조건 좋은 곳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동작이나 광진, 네. 성동구 같은 경우는 네. 뭐 강남, 용산 못지않게 네. 최근에 곽광받는 이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향후 2년 동안 네.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좋은 지역인데 내가 사고 싶은데 못 샀던 사람들한테 네. 지금 가격 정도 떨어진 거면 난 만족했는데 못 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왔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이게 원래는 몇 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이게 총을 발표한 자료가 29페이지까지 아, 29페이지 거를 반으로 줄였네요. 요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1번부터 저는 좀 충격이 있는 게 네. 요게 나온 이유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건 지금 소형 신축 주택을 앞으로 등장시키겠다는 의지인 거거든요. 네, 네. 이거는 그 이제 대형 건설사들 말고 또는 이제 중형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그 우리 부동산들을 소진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미분양이 난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이유가 지금 보시면 2년간 준공된 중요한 건 향후 지금부터 내년 지어지는 말까지. 준공되는 거기 때문에 니네가 이제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저런 걱정해가지고 가지고 있지 말고 제대로 된 매물로 만들어내라. 완성된 집으로 다시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면 또 6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이하라면 수도권에 6억 원 미치라면 지방에 3억 원 이하라면 주택수에서 배제시켜 줄게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시장이 수요자고 이걸 사는 그 실거주자고 투자자고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또 그 기업을 공급자라고 프로바이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정부라는 이 세 개의 주체들이 결국 이 시장에 이런 정책을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작년도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택의 인허가, 착공 급격히 위축이 되고 특히나 연립이나 다세대 등은 더욱더 신규 인허가 착공이 감소했잖아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공급 위축 상황이 네.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건설 산업과 그리고 지역 경제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향후 이제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수급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세운 게 아닌가. 추진 네. 배경에서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여기서 밝히고 있군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속내가 감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냐면 네.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의 중심부에 이미 그 땅을 사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땅을 샀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잔금을 치르고 내 거 명의가 나한테 넘어갔다는 건데 서울 중심부의 땅이
뭐 한 30평짜리 샀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대부분이 서울 중심부에 있는 땅은 서울 중심부라고 한다면 또는 어디 뭐 용산이나 뭐 강남이나 좋은 지역도 중심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요 지역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중심부는 실질적으로 역세권 인근에 누구나가 좋아하는 지역에 대단히 규모가 큰 땅을 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땅을 사놓고 분양이 안 되고 소진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네. 현재 다 부도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최근 그런 경향이 많죠. 네, 이걸 이제 시행사라고 사람들이 아는 단어로 얘기하면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시행사가 주택을 공급하는 프로바이더인데 이들이 지금 결국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 망해가고 있어요. 이거 자기 돈으로 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서울 중심부 땅이 뭐 1억 2억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은행의 PF를 받아서. 그렇죠. 강남의 역세권 인근의 대로변 땅은 다 1억이 넘어요. 맞습니다. 100평만 해도 100억이라고요. 근데 이제 규모가 커서 200평이면 200억씩 지금 대출을 받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 자기 돈 다 들여서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빵 터진 유재석님, 네네 맞아요. 유재석님처럼 뭐 내 돈으로 이거를 지금 샀으면 그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은행빚을 활용해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려 죽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사실 문제가 세상이 크죠. 이 시행자들을 말려 죽이고 있는데 이게 좀 그래도 이제 경기가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땅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말려 죽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단비 같은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정부에서 이걸 모르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한다 하더라도 네. 200억, 300억, 500억 요렇게 땅을 이용해서 대출 나가져 있는 그 브릿지라 그러거든요. 땅을 담보로 해서 나가는 거를 이제 브릿지 대출이라고 하는데 네. 이 브릿지 대출에서 멈춰서 있어서 PF로 전환되지 않은 이 사업 부지들이 분명히 지금 부도날 것 같고 이게 부도나면 금융에 대한 악재가 되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지 않았나.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이런 정책을 내는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좀 말려 죽이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정책을 냈는지 참 억울하긴 하지만 이제라도 나온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공급이 활성화돼야지만 수요층도 안정적으로 주거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데 그 주택을 공급하는 프로바이더 분들인 시행하시는 시공 시행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 혜택이 더 이번에 주어졌습니다. 예, 어떤 게? 원시 취득세를 내년까지 50%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원시 취득세가 뭔가요? 그러니까 토지 신규 주택을 네. 짓는 건물주 혹은 건축주분들에게 네네.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난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시군구청에 가가지고 표준 건축 비용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건물이 생겼을 때, 네, 그렇죠. 새 건물이 됐을 때는 새 건물이 생겼으니까 나라에 취득세를 내는 거를 가지고 네네. 원시적으로 낸 세금이라서 원시 취득세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시 취득세에 해당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간척지를 메꾸어서 바다를 메꾸어서 간척지를 만들었을 때 네. 새로운 땅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그건 토지에 대한 원시 취득세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처럼 신축을 신규 주택을 지었을 때 없던 건물이 생겼을 때도 생겼으니까,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예, 거고. 최초의 취득세를 낸다 해서 원시 취득세인데 그 금액이 표준 건축비 산정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네네. 3.16% 부여가. 만약에 강남에 한 5층짜리 빌딩을 지으면은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뭐 강남이든 어디든 서울 안에서는 다 이 건축 비용이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요. 네. 대략 1,00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평당 1,000만 원이요. 네네네. 그러면 5층짜리 만약 유재석 씨 그 예를 들어서요. 네네. 유재석 씨가 거기다 180평짜리 땅이었죠. 네네. 건폐율이 한 60% 될 거니까. 아 그랬나요? 네. 제가 저도 안 했어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지을 수 있는 그 건폐율을 따지면은 그것까지 가면 얘기가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럴까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 건축비가 표준 건축 비용이 시군구청에서 산정한 표준 건축 비용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해볼게요. 네네네. 표준 건축 비용이 100억이었으면은 원시 취득세가 3.16% 부과가 돼가지고 3억 3억 1,600인데 거기에 절반을 감면해 주니까 1억 5천. 좋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땅 놀리지 말고 네. 지어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니까 은행도 살고 지금 그 땅 대출해주는 은행도 살고 땅 주인도 살고 또 그거 가지고 시행 시공하시는 분들도 살고. 니네 어차피 지어봐야 비싸게 팔진 않을 거지.
근데 일단 니네 지금 죽진 않게 해줄게. 부도는 안 나게 해줄 테니까 일단 지어서 좀 싸게 공급해봐. 그러면 시장에서 주택수 산정 안 되게 해갖고 살 수 있게 내가 좀 틈새를 좀 열어줄게. 이런 방향의 정책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네요. 저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2번 얘기로 넘어가나요? 네,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네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 두 번째 키워드. 소형 기축주택 매입 후 임대 등록자에게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신축이 아니라요. 기존에 이미 지어져 있는 소형 주택을 향후 2년 동안 구입해서 임대 등록자, 임대 등록 사업자를 내신 분들에게는 세제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어렵는데요? 그렇죠. 내용이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첫 번째 내용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그렇죠. 신축 주택이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미 지어진 주택을 네네. 임대 등록 사업자 분들께서 매입하실 때 그때 세제 산정 시에 세금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새로 짓는 집을 주택에서 빼줄게라는 얘기고 지금 그렇죠. 2번에 들고 있는 내용은 이미 지어진 주택. 기축주택은 이미 지어진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향후 2년 동안을 매입하고 그걸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매입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이제 또 주택수에서 배제시켜주는 특혜를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옵션이 같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의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다가구 공동주택, 여기도 아파트 제외입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 오피스텔, 네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럼 아파트는 또 제외됐고 네. 이것 또한 기존 기축주택 또한 그 재고주택 또한 안 팔리는 것들, 네. 이제 안 팔리는 것들 또한 이게 뭐 새거든 헝거든 상관없이 다가구 주택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중에서는 뭐 도정생활주택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팔 수 있게 좀 여백을 줬다, 여력을 줬다, 힘을 줬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3년 전에 폐지됐던 단기 임대 등록 사업자까지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 실제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계층 분들인 임대사업자 이 제도를 더 강화해서 더 격려해서 더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에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 주택 공급에 어떤 마중물을 부을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보이네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기 못했던 거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네네. 결국은 지금 그 품목이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도시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네. 이 네 가지를 들었을 경우에 누구나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거래 가격이 정상적으로 이게 좀 그 하락 조정된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하락 조정이 됐어요. 이 하락 조정된 이유가 사실 이제 빌라 사건 이후에 전세 기피 현상이 일어났고요. 맞아요. 전세 기피 현상은 결국 월세를 좀 올려가는 상황이 됐어요. 네. 월세를 올려갔는데 결국은 이거를 매매 가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또 떨어진 거죠. 경기가 안 좋은데 말이죠, 요즘. 네. 경기가 안 좋은데 월세가 올라갔다는 건 네. 정말 실물 경기 시장에서 인정받은 부동산 상품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도 안 팔리는 거야. 이건 뭐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가 된 거거든요. 비정상적인 구조는 뭔가를 막 찍어 눌렀다는 거야, 가격을. 이거는요, 반드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시장이라고 이제 빌라와 범죄자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빌라왕들이 좀 투기에 욕심을 낸 부분은 잘못된 게 맞아요. 근데 좀 과하게 행동한 것도 맞아요. 또 누군가의 피해를 주려고 알고 했다면 더 범죄자인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 죄송한데 이건 금융감독원이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제 은행이 전세대출이라는 정부 지원 금융을 상품을 만들었는데 네. 이 전세대출이 나가는 전세의 그 주택 상품을 제대로 감정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빌라왕의 근거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비싸서 문제 터지고 역전세가 터진 부분들이 빌라왕 사건을 불러온 거거든요. 피해자를 만든 거고. 네네. 그럼 이건 금융감독원이 전세대출을 80% 뭐 90%까지 해주고 있던 터에 잘못된 그 금리도 싸게 주고 있던 터에 이런 부분 정도는 당연히
좀 점검을 해가면서 은행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규제 또는 관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져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누구 잘못이냐고. 이게 빌라왕만의 잘못이냐고. 돈 없는 사람들이 빌라왕 사건에 걸린 사람들 보니까 물론 뭐 직장사 업자도 있더라고요. 그 네. 악용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볼 땐 돈을 많이 못 번 사람인가 봐요. 웬만큼 돈 벌면 그런 짓을 해가지고 잘못될 것 같으면 그런 짓까지는 안 해야 되잖아요. 돈 번 사람이 뭐 억지로 그런 짓 하면은 그 사람도 좀 사이코패스지.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일부 제외하고는 거기에 그 사용된 분들 보면 다 서민이고 뭐 돈 없는 분들이 더 많았단 말이야. 담은 얼마라도 몇 백만 원씩 벌라고. 그게 이제 뭐 물론 백치하면 몇 억이 되니까 자기 인생을 뒤바꿔 보려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불쌍한 분들이거든요. 너무 자기는 돈 벌 게 없으니까 자기한테는 그거밖에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뭘 알고 있겠어? 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 이상 없어요. 죄 지는 거 아니에요. 이랬으니까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성선설 미려, 성선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정부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터진 시장 불균형. 네. 이 시장 불균형에 의해서 폭락한 상품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도정생활주택, 그다음에 뭐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잡는 어떤 솔루션은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벌써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정부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좀 더 빨리 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빌라왕 사태의 경우는 금융 당국의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그 빈틈을 파고든 그 결과물이죠. 네네. 한마디로 범죄자인 빌라왕 사태의 주범들이 그 법의 빈틈을 활용해서 탈법 행위를 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라도 좀 잘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금융 당국의 실책, 그렇죠.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 가격을 140%로 내렸고 또한 전세가율을 90%까지도 내려가지고 네. 결국은 전세 보증금 한도를 126%로 이제 조정했다는 부분 이번 네. 정책에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주택 했을 경우는 150%인데 그것도 마저 내려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융 위기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네네. 결국은 이게 이 금융 구조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주택을 매입하는 그 공식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있어요. 뭐냐면 네, 갭 투자라는 단어 많이 써봤죠. 네, 갭 투자. 많이 들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은행 대출을 비율적으로 다 굉장히 내려놓으니까 네, 이거를 돈 조금 들이고 뭔가 사서 수익률을 높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연구한 결과 결국은 이제 그 전세를 맞춰놓고 나머지 차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 갭 투자라고 하는데 네. 이 갭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들 중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그게 정확하게 50%의 전세 가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늘어도 60% 줄어도 40% 이게 조정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범퍼가 있었거든요. 40%의 범퍼, 30%의 범퍼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지금 말씀을 드린 도시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은 그 범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그 생활 인프라 좋은 다세대 좋은 것들 많거든요. 오피스텔 그렇죠. 좋은 거 많은데 그런 어떤 그 공식이 생기다 보니까 전세 가격하고 투자자들이 많이 안 찾는 부분으로 인한 매매 가격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좀 역전하면서 생긴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나라에서 잘못한 거 나라에서 잘 풀려고 다시 한번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정성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번 얘기는 끝났고 3번 넘어가나요?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단기 임대 등록 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자, 기존의 그 단기 임대 등록 사업자가 2020년 7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예. 4년짜리 네네.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 4년 전에 폐지됐던 그 단기 임대 등록 사업자를 이번에 다시 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네네. 이러한 정책이 담겨져 있네요. 단단히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제 그 기존에 그 땅 사놓고 놀고 있는 부지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그러니까 사실은 실거주자들도 움직이고 싶겠지만 주저주저 하는 게 본인들 성격일 것 같고
투자자들이 이거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이 정도 싸면 사야 되는데 이거 꼭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사겠어. 이게 사실 타이밍이잖아, 타이밍. 네. 집을 사는 게 경기 곡선이요. 올라갈 때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뭐 하락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어요. 근데 네네.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타이밍 속에서 그 주기 중에서 내가 언제 매입했다,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원칙을 없애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원인도 없이 갑자기 오피스텔 또는 다세주택 이런 들의 가격이 폭락했어요. 폭락했으면 이 주기 곡선에서 나오는 가격대가 이미 다 바닥까지 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주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액에 들어갈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시장이 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임대등록 사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세제 혜택이 또 크게 주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의 옵션은 있는데 이번에 부활되는 의무 임대 기간 6년짜리 단기 임대등록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 상품은요. 역시 또 아파트는 제외가 됐네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봐 뭘 못했던 분들, 네. 이게 더 떨어지는 게 두려웠던 분들, 네네. 근데 새로운 어떤 단비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한테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타이밍에 대한 그 어떤 내 그 투자를 좀 더 수익을 높이는 시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중요한데 얼마에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타이밍 무섭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 시간이 5년이 흐르던 뭐 3년이 흐르던 단기적으로 봤을 때라도 뭐 1년이 지났을 때라도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가격보다는 더 안 떨어지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죠. 그때는 사야죠. 그때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처럼 무서운 시장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떨어진 건데 그거를 정상화 시켜버리면 이미 나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셔야지 남보다 나은 투자 성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주변에 부동산 또 심리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다 떨어지니까 나도 더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사야지. 이미 그럼 늦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고 시장의 동향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 투자 성공하는 데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커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상품들을 봐야 된다고 사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나오잖아요. 나오네요. 결국은 그걸 살리겠다는 의지에 이렇게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그 구겨진 시장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의지인 거고 망가진 상품을 다시 쓸 수 있게 재활하겠다는 의지가 나온 정책이니까 네네. 역시 동산이 형은 전문가다. 남들이 언제냐 이거 지금 망가진 거 망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우리는 계속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입을 털어가면서 얘기해야 돼요. 본인이 좀 얘기해 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좀 마지막에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3번은 지나가는 걸로 하고 이제 4번 얘기하시면 되나요? 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의 네 번째 키워드 핵심 내용입니다. 자,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 주택, 여긴 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 주택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혜택을 줍니다. 최초 구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킵니다. 최초 구입 시. 네, 그렇습니다. 라는 거. 또 옵션도 있죠. 향후 2년 동안입니다. 여기도. 네네. 향후 2년 동안이니까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 주택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네. 최초 구입 시 세제 산정 시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포함이 되네요. 지방은. 네, 아파트가 포함이 되고 음. 전용 34평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지방에 34평짜리 6억 원 이하 아파트들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게 미분양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미분양 때문에 울산도 그렇고 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네, 많이 이거 심각해요. 소진하려는 어떤 의지가 보이네요. 네. 소진 안 해내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지방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건설업이 그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번에 태영 사건 아시잖아요. 네. 태영뿐만 아니고 줄줄이 준비되어 있는 건설회사의 어떤 부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총선 이후에 터트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심각해서 하나 먼저 터진 겁니까? 총선 이후에 터트려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도저히. 견뎌내지 못한 거고 이 부분을 실제로 은행에서는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왜 연체가 돼도 어느 정도 유예해줄 수 있는 어떤 지원 정책들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부분 은행은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은행은 그 이자가 높아지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동안 많이 어떻게 벌었죠. 보면은 은행만 돈 벌었어. 맞아요. 근데 은행만 돈 벌었던 게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야. 부실이 나가지고 네. 또 빌려준 돈 날려 먹으면 이 친구들도 조금 이제 정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번 돈과 나간 돈이 좀 비슷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부실을 낼 것이냐, 아니면 이 친구들을 내가 먹은 거 좀 뱉어내고 또는 기다려줘서 부실을 안 내서 먹은 거를 조금 줄일 것이냐. 초이스하라면 어떤 거 초이스하겠어요? 먹은 걸 좀 줄이는 게 그렇죠. 맞죠. 사실 이제 부실을 내는 것보다 서로 그게 낫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부가 그렇게 살짝 꼬드겼더니 금융 회사들도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지금 이 시장이 그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부분조차도 견뎌내지 못하는 건설사들은 결국은 부실을 갖고 온 거죠. 터트린 거죠. 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하고 터트린 거예요. 커밍아웃 한 거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내용, 아래 내용을 보면요. 특히나 이제 요 지방의 그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더 이런 혜택도 줘요. 기존의 1주택자가 최초로 지방 중공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까지 적용한대요. 그럼 이제 양도세, 비과세 뭐 이런 것까지 다 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특례가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특례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율을 0.05% 감면해주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액을 원래는 1주택자면은 12억 가지고 2주택자부터는 기본 공제금이 9억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을 1주택자와 똑같이 12억으로 기본 공제를 해준대요. 주택이 두 번째 주택이 되더라도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다주택자가 됐는데 그래도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 공제액을 12억까지 기본 공제 해준다는 거죠. 여기다 장특공까지 80% 적용할 수 있고 또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아까는 종부세였고 이거 양도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원 이하 적용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중공업 미분양된 아파트를 이번에 사셔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1가구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과거의 시장을 되새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관건은 그러면 이제 금액이 문제겠네. 금액이 내가 원하는 금액이 되느냐. 미분양이 낮다는 건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금액대를 줬을 경우에는 네. 소진이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럼 이 시공사에서 갖고 오는 이 미분양 물건들의 가격대가 얼마만큼 메리츠가 있는 가격으로 할인 분양을 하느냐. 네네. 요거를 좀 끊임없이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 시장에 있는 미분양 물건도 뉴스에서 떠드는 것만 보고 있으면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일일이 좀 찾아보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물건들 중에서 많이 할인된 것들 이런 것도 우리 동산형 채널 또는 우리 그 함께 이제 협업하고 있는 김종갑 경제부동산 채널 네. 우리 이 두 개 채널에서 많이 그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테니까 끊임없이 저희 채널을 잘 구독해 주시면 돈 되는 정보 막 나갑니다. 네. 저희는 모두 다 해서 퍼드립니다. 여기서요. 지방 미분양 심각한 문제 때문에 사실 일주일 전에 네네. 정부에서 하나 대책을 발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찾아보니까 네네. 지난 1월 4일 날 세컨드홈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혹시 그 전원주택 타는 거? 전원주택이 될 수도 있고 네.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샀을 경우에 이런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를 적용시켜주는 지금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지방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부활 프로젝트 전원주택 말씀하신 전원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1주택자가 네. 현재 1주택자가 네.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 시 네네. 그대로 1주택자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말에는 이제 주말 주택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말 주택에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 주중을 그 도심에서 어쩔 수 없이 보내요. 뭐 제가 가야 되는 병원도 좀 있고 또 일을 안 하고 싶지만 또 일을 또 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요즘 같은 비상시국에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도심에서 좀 그 병원도 가고 일도 해야 되니까 지내는 시간 제외하고는 공기 좋은 저희가 지금 요 양평 쪽에 가 있어요. 네네. 양평
그 저기 서종 이쪽에 가 있는데 그 예. 공기 좋고 물 좋고 좋은 그래서 데잖아요. 좀 살기가 좀 편하니까 그쪽이 이제 자리 잡혀 있으니까 그쪽 가 네네. 있는데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게 이번 말씀하시는 그 인구 감소 지역의 뭐 세컨하우스 정책이 네. 필요했다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런 양평, 경기도, 뭐 강원도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결국 이제 전원주택이나 펜션이나 이게 그렇게 쓰는 그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또 그 안에서 또 대대적으로 개발하신 분들 꽤 있었어요. 그 뭐 필지를 뭐 20개, 30개, 뭐 100개 나눠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다 미분양인 거야 지금. 여기가 중심지에서 이제 미분양이 나니까 그런 것도 다 함께 지금 좀 부도나고 있는 확산이 됐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떨어지면 내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좀 싸게 뭔가 매입했던 분들한테는 악재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가요? 현찰 지고 있던 분들은 조금 더 무너져라, 조금만 무너져라. 그럼 더 떨어진데 가격이. 그럼 내가 정말 싸게 가져오겠다 했던 사람한테는 이게 악재일 수도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펜션을 별장 개발하는데 개발 부담금 네네네. 그것도 감면시켜 준답니다. 그러니까. 100%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대지를 이렇게 전용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바꾸고 하면 개발 분담금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임야로 있던 부지들을 대지로 바꾼 거잖아요. 주택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 분담금을 냈는데 그걸 면제시켜 주면서까지 그쪽에서도 이제 부도를 막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굳건하게 보입니다. 네. 지방의 건설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네요. 건설 투자를 활성화시킨다기보다도 그들이 부도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뭐 이렇게 잠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 네, 심폐호흡 탈출구를 심폐호흡을 해준 거네요. 야, 한마디로. 이쪽으로 좀 와봐. 이쪽으로 네가 진입하면 나올 수 있어. 이런 뜻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땅만 세워놓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자만 내고 있는데. 그렇죠. 덩그러니 거기다 네. 뭔가 개발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차라리 나무라도 있으면은 뭐 살림용이라도 할 텐데 또 벌거숭이상을 만들어 놓고 택지로 딱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사가는 사람은 없고 집은 못 짓겠고 집값은 떨어지니까 그분들은 뭐 그대로 그냥 말라 죽어야 되는 거기도 말라 죽는 상황인데 새로운 어떤 구제책이 왔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수도권 인근의 전원주택 단지들에서도 강원도 같은 또 관광 지역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서도 단비 같은 정책이 나왔었네요. 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방의 건설 경기와 또한 미분양을 잡으려고 하는 해소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이 최근 일주일 새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네요. 네네 그렇답니다. 그럼 다음 5번 보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밤새도록 얘기해도 이거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핵심만 우리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보기로 했으니까 듣다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시청자님들이 길면 바빠서 나갈 것 같아. 재밌는데 그죠? 좋은 내용인데 바빠서 나갈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불안하네. 엄선한 내용이니까요. 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일산에서 이 정책을 일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진단 의무 때문에 기존의 그 재건축 단지들 뭐 네. 상계동, 목동 발목을 잡았잖아요. 아니 뭔 놈이 구조 안정성이니 뭐 시설물들 어쩌고 해가지고 그 점수를 정량제로 해가지고 안전진단 그 평가를 해서 통과를 못하면은 이거 계속 그 사업이 지연됐잖아요. 네네네. 헌데 이제는 노후도가 충족한 재건축 아파트, 노후도 30년 이상 지난 뭐 목동 상계동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하게 되었고 조합 설립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때문에 사업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절차 하나를 없애줄 때 이렇게 보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한 지는 2000년도부터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했다 보니까 그때 시장을 잘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90년대에 나왔던 그 아파트들이 레미안 아파트, 뭐 푸르지오 아파트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들이 새로운 건설사의 부를 안겨줬는데 이게 사실 이제 과거에 20년 됐던 아파트들을 부실 수 있었고 30년 된 아파트를 부실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서울이 막 붐이 일어난 거예요. 재건축 개발 붐이 그렇죠. 거죠. 붐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좀 자중시키려고 나왔던 것들이 안전진단 어떤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통제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절차를 없애면 한시적으로는 재건축 업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과거에
하도 우후죽순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니까 그 브레이크를 좀 걸었던 장치였네요. 그렇죠. 아 오늘 전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그랬군요. 자 그래서요 보니까 현재는 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제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현재는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이 통과를 해야지만 정비구역 입안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추진위 설립이건 조합 설립이건 더 나중이고 입안 자체를 안전진단 통과가 돼야지만 정비구역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안전진단 통과하지 않아도 아예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네네. 이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하는데 네. 의무는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네. 안전진단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 네네. 이제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겠는데요. 이렇게까지 규제를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모아타운 신속통합 나와 있는 것들하고 3080 도심 복합개발 개발사업. 그 또는 뭐 도심 공공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지금 그 새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방법과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재건축으로 기존에 픽스되어 있던 도시정비사업법이 도정법 자체가 이렇게 좀 또 확실하게 확고하게 변한 획기적으로 변한 이런 부분들은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내겠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는 항상 제가 저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을 그 투자할 때는 천지개벽하느냐, 뭐 환골 탈퇴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천지개발이라는 거는 시장의 어떤 시류에 몸을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국내 경기 악화, 부동산 경기 악화 또는 해외 경기 악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부가 일단의 어떤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 해요. 집값이 막 갑자기 오르면. 근데 집값이 오르는 게 2, 3년 사이에 봤을 때는 굉장히 폭등한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는 한 최소한 6, 7년 정도의 어떤 하락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체장을 겪은 후에 오르는 거예요. 최근의 케이스도 보면은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19년 정도부터 이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네. 갑자기 상승한 그 가격대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게 일을 안 하고 지금 그러면 부동산만 보게 되거든요. 주식보다도 부동산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일반 경기 인더스트리얼이 좀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코자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의 어떤 일환으로 또는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이름으로 막 잡는 정책들을 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도 좋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냅뒀어야 돼요. 시장에 만약에 이 수요자들이 차고 넘쳤을 때 이렇게 미리 공급 가능하게 해줬다면 네. 지난 정부에서 공급 가능하게 해줬다면 이 가격 폭등을 오히려 빨리 더 막을 수 있었어요. 억지로 정부가 나서서 막는 부작용 같은 것들을 없앨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존에 잘 된 곳들 때문에 매입 조성 원가가 올라가요. 그럼 또 분양가도 또 높아지죠. 그렇죠. 지금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것처럼 네. 올라가다 보면은 시장에 진입하려는 가능한 수요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가능한 사람이 없어져요. 너무 비싸지면.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인지해서 가격 조정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시장에다가 맡기지 않고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때문에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네네. 인위적인 개입 때문에 이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인 거. 작년에 보면요, 작년 1월달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정부의 모기지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 모기지 상품이 없어지자마자 바로 하락하는 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을 이제 길게 보고 적절한 그 정책 투입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적재적소의 정책을 내비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지금 안전진단 통과 의무 폐지나 뭐 여타 요도 요건 완화 같은 거는 도정법의 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작년에 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지금 아직까지도 그 통과가 안 됐잖아요. 네네네.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이 안전진단 통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은 바로 가능한데 뭐 조례 같은 것도 가능한데 지금 법안은 사실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네, 안전진단 사실 통과는 아까 나온 꼭 정책 개정안이라. 중에서 좀 디테일이 결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만 나온 거지 좀 세부 사항은 아직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6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6번째 키워드.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잘 알고 계시는 노후도 요건이 지역 내에 노후 불량 주택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만 노후도가 완성이 됐잖아요. 난리 났네. 이게 66.7에서 지금 3분의 2에서 지금 60%로 그냥 대폭 줄였네요. 네,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신축 빌라 등이 이제 많아서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곳, 정확히 66.5%면 안 됐잖아요, 노후도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50% 노후도만 완성되면 가능한 모아타운을 많이 선회를 했는데 이제는 60%의 노후도만 충족시키면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이 60%로 완화가 됐고요. 예. 이것은 자세히 보니까 도정법 시행령만 개정이 되면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모아타운을 좀 불만족스럽게 보고 있던 분들한테 호재가 되겠네요. 네. 그 사실 뭐 반쪽짜리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였냐면은 규모가 작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또 주거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새로운 문제거리를 만든다라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이제 고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규모가 큰 그 아파트로 개발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선택했던 그 지역 주민들이 네네. 이제 60%만 넘으면 되니까 신속통합계획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움직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인가요? 7번이? 네, 7번이 6번 마지막.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6번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게 네. 표로 정리한 그래프 뭐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네. 자, 마지막 내용, 마지막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네.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개선에 나서겠다. 네. 자, 일반적으로 도심에 이제 많이 공급이 된 도시형 상할주택 그동안 세대수 제한이 있었잖아요.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어야 됐는데 네. 이제는 이것도 폐지했답니다. 300세대 이상 도생을 지어도 이제는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고 방 설치 제한도 폐지한다고 하네요. 네. 그동안은 이 도시형 상할주택에 30제곱미터 미만은 방 설치가 불가했고 네. 60제곱미터까지 3개까지 설치 허용해서 전체 세대수의 한 50% 절반 정도 가구에만 방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이런 규제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 기준 완화 내용도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중심 상업 지역에 도시형 상할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주상복합으로만 지어야 됐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는 단일 공동주택 거주 용도로 100% 지어도 건축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잘 아시는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안 되는 거야. 불만들이 많으셨죠. 이제는 그런 불만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제 오피스텔에 금지해왔던 발코니 설치가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게 되는 정책이 나왔다는 거죠. 네, 이제 요거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7번이 이제 마지막 사항이니까 대단원의 막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네네. 일단 그 도시형상주택 토지용 합리성을 높일 수 있게 300세대 제한한다고 했었으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서울의 중심부라고 말씀드린 역세권 인근에 그게 이제 준주거 지역일 수도 있고 일반 상업지일 수도 있고. 중심 상업 지역일 수도 있고 일반 상업 지역일 수도 있는데 그런 비싼 땅값을 주고 땅인 상태로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호재가 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책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그 원래는 이 땅이 너무 커가지고 세대수 제한이 있게 되면은 내가 이제 다른 부분으로 그 건축 기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공유 차량 주차 만드는 공유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주면은 그 어떤 혜택을 줬었어요. 네. 그 혜택을 줄 때 어떤 기준이 까탈스러웠는데 그 부분도 좀 완화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지금 이제 입지 규제 완화라고 표현하셨는데 서울의 이제 중심상업지에다가 도시형상업주택을 건설했을 경우에 중심상업지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중심상업의 지역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상업지의 그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근데 이게 도시계획 취지에 맞게 용도 지역 지구를 정할 때 그 땅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를 정할 때 중심상업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상업 상가나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 규정이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규정이 있었는데 네. 요걸 없애준 거예요. 네. 이제 100% 주거용으로 100%뭐 도생이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층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1층은 평당 임대 가격이 비싸요. 네. 뭐 우리가 뭐 서울 중심부에 못 받아도 뭐 20만 원, 25, 30 이렇게 30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상관없어. 근데 이제 2층, 3층 올라가면은 이 그 6평짜리 오피스텔이 네. 뭐 8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그게 한 2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당이. 사용 가치, 실제 사용하는 가치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범위만 숫자로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 5평짜리 복층형이긴 하지만 그 복층형 5평짜리가 서울 역세권에 있는 것들 대부분 80에서 100만 원 최소한 한단 말이죠. 이거보다 떨어지면 수익률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근데 지금 아까 1층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내고 월세를 내고 장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을 때 네. 2층은 얼마 받아요? 2층은 12, 13만 원 정도 그러니까 받겠죠.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사업성을 위해서 이 건축주나 시행사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여기도 오피스텔로 만들고 싶겠죠. 그렇죠. 주거 용도로 하고 싶어 하겠죠. 이마만큼 사업성을 높여준 거다. 그럼요. 3층 만정만큼은 사업성을 높여준 거예요. 꾸며가지고 네. 훨씬 더 수익이 나겠네요. 최소한 그렇죠. 2층부터는 주거 공간으로 채울 수가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의 구제책이 돼야 되는 거지 실제로는 어떤 그 멀리 보면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그 상권 유지나 경제력 유지나 멀리 봤을 때 상권 붕괴를 좀 유도치 않으려면은 억지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악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워낙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지경까지 그 사실 정책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또는 상가 또는 다세주택을 얘기했던 게 정말 처절하게 힘든 상황들이거든요. 현장에 있는 건설업계, 뭐 금융업계, 부동산 대출이나 어떤 상품을 만드는 업계들은 다 알아요.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만 보고 주택만 보다 보니까 나머지 부동산 시장을 못 읽어서 그렇지 네. 부동산은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제가 뭐 지금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저는 다 팔았고 이 부분을 좀 알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얘기하니까 뭐 상업용 냄새가 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맞아요. 오해하든 말든 현실이 그래.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렇게 놀고 있는 그 대부분의 역세권 인근에 있는 땅들은 공급을 오피스텔로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 역세권 대로변에 있는 땅들이 뭐 5층짜리 다세대 빌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2층, 10층, 20층, 30층 다 오피스텔 같은 게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를 준 거예요. 이걸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게 해줬다는 건데 원래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허가나지 않아요. 만들고 싶어도 뭐 삼면이 가려져 있다 엄청 따져봤는데 양질의 어떤 그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싶었어요. 실제 대부분의 그 규정상은 웬만한 공무원들이 허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이번에 개선해 준 거예요. 발코니하고 베란다 차이가 있어요. 발코니는 사실 이제 외부로 드러나야 되는 거고 베란다는 안쪽에 들어와서 주거 내부 쪽에 편입돼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발코니 같은 경우는 확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옵션이 있지 않나요? 그 확장형 발코니라는 용어가 그래서 더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사업성을 더 높여주는 정책이에요. 사실 이제 발코니 공간이 없었으면 발코니 공간은 그 면적에서 빠지거든요. 전용 면적이 빠지죠. 빠지니까 이 실제 사용 공간이 넓어지는 거니까. 이 발코니는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우리가 집을 쓸 수가 있고 좋아지는데 공구사항은 작아지니까 실제로 이 부지에 건물을 지을 때 더 높이 지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발코니 면적만큼은 조금 더 건설을 하긴 하지만 이걸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수혜가 되고 파는 사람한테도 늘어난 면적 때문에 이 발코니 면적이 늘어난 면적 때문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가 안 살려다가 사게 되잖아 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혜택이 나올 때 적극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라. 이게 나중에는 또 이게 어떻게 없어질지 모른다. 특히나 이 지금 일반 상업 지역의 공동주택을 단일 용도로 지을 수 있게 해줬다는 이런 부분은 정말 큰 획기적인 거죠. 네, 정말 큰 파격적인 내용이네요. 엄청난 이슈입니다. 자, 오늘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국가 민생을 위해서 낸 정책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게 그 기존에 있었던 대형 건설사들, 공급자들 또는 중소형 건설사들이나 공급자들에게 사실 더 이상 너네들의 어떤 부도를 볼 수는 없구나. 너네들 이제는 이쯤이면 좀 어떤 그 자구책을 줄 테니까 한번 살아나와 볼래라는 부분들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지금 경제 금융 구조와 건설업 구조와 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가 긴밀하게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국가 부도의 위기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었죠. 안 그래도 경기가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쪽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그 틈새의 어떤 허점은 전체적인 나라의 부도 상황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품목들에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행인 게 더 최악으로 파탄이 나기 전에 정말 심폐소생, 산소호흡기라도 지금 대줬다라는 부분이 약간 시기상 늦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그 대책이 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거 안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채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